몇 명째야? 몇 년째라니? 저 사람 처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신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기서? 오, 여러 명이 뛰어내렸나 봐요. 16년까지 이 리완 광장에서 무려 1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1500년 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500년 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분 전의 당신은 지구에 인간만 사는 줄 알았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왜 그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곳.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한 스포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남양 특집 3탄 그곳에서는 과연 미스터리 스포트 19. 지금부터 저희와 전 세계 미스터리 스포츠를 탐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포트 19를 공개합니다. 러시아 70년간 풀지 못한 비밀 스팟. 1949년 러시아의 지질학자 와딤 코르파코프가 시베리아 남동쪽 이르쿠츠크를 찾았는데요. 이게 모스키? 자,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대한 무언가. 뭘 봤는데요? 거대한 뭘? 무언가? UFO? 자, 일명 시베리아의 독수리 둥지로 불리는 파톰스키 분화구인데요. 아이고, 엄청 크네. 눈동자 같아요. 정말. 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파톰스키 분화구의 규모는요. 지름 160m에 높이 40m. 무게는 무려 약 100만 톤. 그리고 생성 시기는 약 300년 전이라고 추측했는데요. 300년 전? 분화구면 화산 폭발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처음엔 전문가들도 모양이나 규모 등을 근거로 당연히 화산 분화구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이 파톰스키와 가장 가까운 화산은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지? 이후에 이 미스터리한 파톰스키 분화구의 생성 원인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파톰스키는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러시아의 비밀 핵실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파톰스키에서는 운석 충돌로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물질도 찾을 수 없었고요. 방사능 관련 조사에도 나섰지만요. 방사능 성분이 단 1%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 다 아니네. 자, 그런데 지난 2018년에 또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지하에서 마그마가 흘러들어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생성됐다는 주장. 하지만 이 역시 파톰스키 근처에서 마그마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울창한 숲속에 우뚝 솟아있는 파톰스키 분화구.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포 19, 13위로 갑니다. 검은 얼룩이 출몰하는 아스팔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한 고속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있습니다. 1986년 카라카스의 고속도로에서 아스팔트 재포장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바닥에 저게 뭐지? 작업 중이던 인부가 아스팔트 바닥에서 발견한 작고 검은 얼룩. 뭔데? 뭔데?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얼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룩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더니 급기야 무려 약 13km에 달하는 아스팔트가 검은 얼룩으로 완전히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름 같은 게? 유전이야? 근데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네, 석유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얼룩만 생기는 게 아니라 미끌미끌해서요. 이 검은 얼룩이 발견된 이후 약 5년 동안 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무려 1,8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검은 물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국가위원회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요. 하지만 이 검은 물질이 정확히 무슨 성분인 건지 왜 발생을 하는 건지는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스팔트에 문제가 있다. 인근에서 오물이 내려온 거다 등 근거 없는 추측들만 쏟아냈죠.
한편 정부에서는 이 검은 물질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요. 고압에 물을 뿌리거나 대량의 세제로 닦아도 봤지만 안타깝게도 별 차도가 없었고요. 아스팔트에 대량의 석회석가루를 뿌려도 봤지만요. 근데 검은 얼룩은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며나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답답할 노릇이네요. 뭐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물질 성분도 모른다니까. 네, 정부에서는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해결되지 않자 심지어는 아스팔트에 저주가 내린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는데요. 그래서 결국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내린 최후의 결단, 어떻게 그랬어요? 아스팔트 재포장. 다행히도 그 이후부터는 아스팔트에 검은 얼룩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미지의 검은 물질로 뒤덮였던 베네수엘라의 도로. 과연 그 정체는?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12위 공개해주세요. 고요한 사막에서 일어나는 일. 원인 모를 수많은 실종 사건으로 세계 5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 27도에 위치한 한 사막에서도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바로 멕시코 두란고 주에 위치한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입니다. 1970년 미 공군이 발포한 시험용 미사일이 이 사막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 공군은 신속하게 미사일을 회수한 뒤 추락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왜 이러지? 여기 위성 신호도 안 잡힙니다. 조사 중 발견한 놀라운 사실, 이 사막에서는 모든 전자기기가 올스톱,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신기하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이 사막에 유독 많이 매장돼 있는 물질, 자철광과 우라늄이 전자신호를 방해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확실한 근거는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서 전자기기나 자동차가 멈추는 바람에 애를 먹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기이한 경험. 키가 요만한 소인들이 절 노려보더니 금세 사라졌어요. 젊은 남자들이 나타나 차를 밀어줬는데 인사하려고 하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을 두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차원 포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초등학생을 데려왔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 그곳의 미스터리는 지금도 고요 속에 묻혀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잠깐 과학 상식 퀴즈 타임입니다. 보통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니 뭐 모래를 뿌린다거나 수화기를 뿌린다거나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일 빨리 생각나는 건 물이죠. 물이죠, 물. 네, 그쵸. 물 갖다 그냥 부어버리잖아요. 그렇지, 물이죠.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미국 뉴욕주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야? 보이시나요? 어? 폭포 아래 불이 나는 건가요? 저 폭포 아래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NYU 나온 박 기자님 모르세요? 저 뉴욕주인데? 저 아예 처음 봐요. 아예 처음? 네. 유명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NYU 졸업장을 일단 좀 가져와 봐요. 뉴욕주 에리 카운티에 위치한 체스넛 리치 공원. 이곳에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또렷이 타오르는 불꽃.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불 뿜는 폭포 혹은 영원한 폭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길 이 폭포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이라고 하셨지. 그러면 과학적으로 뭔가가 밝혀진 건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암석은 고대 시대 때부터 퇴적된 암석이며 이 암석의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뜨겁고 그래서 천연가스인 셰일가스가 분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과학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암석의 온도는 차 한 잔 데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셰일가스로 인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은 맞다는데요. 그런데 이 셰일가스는 물이 끓는 온도 약 100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서 발생하는데 이 암석의 온도는 고작 차 한 잔 데울 정도라는 거죠. 즉 암석 자체에서 셰일가스를 분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허. 미스터리하네요.
수많은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불 뿜는 폭포.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포 19 9위 공개합니다. 미지의 우주 화성 미스터리. 지구와 가까우면서도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제2의 지구로 불리는 행성 화성. 자, 1975년 나사가 화성으로 쏘아 보낸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 2호를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무인 탐사선을 보내 화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인 탐사선들이 지구로 보낸 사진들은 대충격과 함께 수많은 의문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뭐야? 신발 자국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쓸리기도 한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2015년 화성 지표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무언가의 쓸린 자국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발견된 정체 모를 검은 상자들. 저거 저런 게 문 있다고? 아니에요? 문? 어디 자. 들어가는 입구? 이 사진을 본 전 세계 UFO 사냥꾼들은 바퀴에 쓸린 자국은 UFO가 화성에 비상 착륙할 때 생긴 흔적이며 이야. 검은 상자는 UFO가 있는 기지로 연결되는 통로의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스터리의 화성 사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뭔데? 충격적인 장면? 저건 팔이네? 글자 숫자네, 같은데요? 숫자? 오자인데, 오자 같은데요? 58? 자, 여러분 이 사진 절대 합성이 아닙니다. 자,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저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모양. 자, 과거에도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 화성 대기에서 측정된 메탄가스. 메탄은 지구의 미생물들이 내뿜는 가스입니다. 따라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 진짜로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화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진들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흔적인 걸까요?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포 19 7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그림자 공장의 비밀. 1993년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영국 정부의 비밀 군사기지가 장장 5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와우. 키더민스터 지역의 킹스포드 국립공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드레이크로 터널이 그것인데요. 이제는 영국에서 가장 큰 냉전 박물관으로 변모한 드레이크로 터널. 그런데 접근 금지가 풀리고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시작된 흉흉한 소문. 터널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난대. 놀랍게도 유령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드레이크로 터널이 처음 만들어진 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독일군 몰래 군수용품을 제작하기 위해 일명 그림자 공장을 지었는데요. 야, 저렇게 터널에서 저렇게 제작을 하면 공중부 정찰 이런 걸로는 아예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영국 정부는 1961년에 터널 일부를 극비시설로 지정해 핵 벙커로 운영했다는데요. 허허. 그런데 갑자기 물건이 혼자 움직였어요. 누가 머리카락을 당겨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유령의 장난 같은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유령이 존재했던 걸까요? 진짜? 카메라에 포착된 이것!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야, 니네 아까 조사했으면서 뭐 한 거야? 뭐가 드러나는 거야? 아니, 왜 이래, 이거? 살아있는 거야? 왜 이래, 이거? 야, 아닌데? 드러나는 건 뭐야? 이거 아니에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사람 얼굴. 사실 과거의 비밀 군사기지였던 이곳에서 군수품 수송 중 교통사고 발생, 터널 공사 중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수많은 인부들의 희생이 있었다는데요. 아, 그래서 일각에선 속속 출몰하는 유령들의 정체가 터널 공사 때 희생된 억울한 원혼들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합니다. 저건 뭐 진짜 알 수 없다.
50년간 은폐됐던 영국 정부의 비밀 군사기지 드레이크로 터널. 그곳에 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들이 묻혀 있을까요?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6일 공개합니다. 영국 심령 스폿에서 생깁니다. 2016년 10월 31일 영국 리버풀 헬로윈을 맞아 심령 스폿 투어를 떠난 사람들. 그런데 며칠 뒤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투어 가이드 필 바로는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그냥 평범한 뭐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아니에요? 평범해 보입니까? 평범해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람! 어깨에 약간 사람 얼굴 같은 동그란 게 있는데? 당시 투어에 참여했던 사람은 29명. 그러니까 사진 속 사람은 제발 29명이어야 하지만 사진 속의 인원은 모두 30명이었습니다. 뭐야, 한 명 어디 갔어? 초대받지 않은 1위는 일행 한가운데 서 있는 바로 저 소녀입니다. 정체불명의 소녀가 찍힌 이 사진 속 배경은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심령 스팟, 구 뉴샴파크 병원입니다. 1874년 이곳은 원래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부모를 잃은 고아 약 1000여 명이 모여들면서 보육원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졌고요. 아이들에겐 가혹한 학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유명을 달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폐쇄 조치가 된 보육원, 그 뒤 1954년 이 건물에 뉴샴파크 병원이 들어섰고 1988년 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폐병원만 덩그러니 남아 병실과 시체 안치소 등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분명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중얼대는 소리도 들려요. 인근에서 일하는 공사장 인부들 사이에서 어린아이들의 그림자와 정체 모를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이후에 이 폐병원은 수많은 고스트헌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됐다고 합니다. 야, 뭐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심령 사진 속의 소녀도 뭐 예전에 그곳에 있던 아이가 아닐지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심령 사진 그리고 폐병원에 출몰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당신이 직접 그곳에서 확인해 보시렵니까?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5위 공개합니다. 잉글랜드 동부 에식스주에 위치한 카네돈 마을.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요. 검은 기운이 왜? 아니, 날씨 좋구만. 놀러 오고 싶은데? 네, 너무 맑은데 왜 검은 기운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카네돈 마을에서 벌어지는 초자연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방바닥에 있던 TV 리모컨이 느닷없이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기도 하고요. 뭐야. 그리고 주변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향수 냄새가 나기까지. 억울하게 죽은 여성들의 원혼이 장난치는 거래. 이 마을에선 오랜 시간 동안 잔인한 마녀 사냥이 행해져 왔습니다. 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2개월 된 아이 요한나 스노우가 갑자기 사망하자 로즈 파이라는 여성이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로즈의 혐의는 요한나에게 주술을 걸어 사망케 한 것. 그런데 전 절대 마녀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억울하겠다 진짜. 자,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된 마녀 사냥. 마을에 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여성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 마을에서 마녀 사냥이 사라지고 얼마 뒤부터 시작된 섬뜩한 현상들. 교회 시계탑 꼭대기에서 머리 없는 여자를 봤어요. 여자가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을 중심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여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할로윈 무렵에 교회 시계 탑을 7바퀴 빙빙 돌면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 귀신 접선 방법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각지에서 심령 체험 마니아들이 우르르르 몰려 난리를 겪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헬로윈 시즌이면 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 경찰들이 마을에 집결,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진짜 안타까우면서도 무섭네요. 저 정도면. 경찰이 투입될 정도면. 카네돈 마을에서 일어나는 초자연 현상과 혼령의 출몰. 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여성들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자,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3위를 공개합니다. 오키나와 무녀들이 찾는 곳?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일본 휴양지 오키나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휴양지 오키나와가 일본인들 사이에선 다른 의미로 유명하다는데요. 바로 무녀들의 수행 장소로 말이죠. 왜요? 오키나와가? 근데 수행 장소로 유명하다라면 좀 소위 말해서 기가 센 곳이다. 이런 그러겠죠. 건가요? 오키나와에서 무녀 영매를 뜻하는 유타. 이 유타들은 일명 신병을 앓을 때 꿈에서 언제, 몇 시, 어디로 가라는 일종의 영의 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은밀히 가는 유타의 수행장이 오키나와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미스터리한 곳은 어딜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오키나와 중부의 대표 관광지 온나손. 드넓은 풍경에 만장호를 품고 에메랄드빛 바닷속, 푸른 동굴에서 힐링하는 이곳 주변에 일명 3S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폐가처럼 보인다. 이곳은 유타가 여러 영들을 받들어 영적인 힘을 높이기 위해 찾는 곳으로 워낙 혼령이 많고 기운이 세답니다. 그래서 한 풍문에 의하면요, 기가 약한 한 유타는 이 영들을 견디지 못해 의문의 죽음까지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무서워라. 섬뜩하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심령 체험을 하겠다며 이곳을 찾은 이들은 갑자기 머리가 아팠다, 구토감이 몰려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무녀들의 수행장으로 들어가는 곳은 출입금지 간판과 함께 로프로 길을 막아놨다고 합니다. 저렇게. 오키나와의 미스터리 스폿 두 번째. 오키나와 남부 기노완시에 위치한 모리카와 공원. 이곳은요, 오키나와 주민들마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원으로 부르고요. 이곳 역시 무녀의 수행장 근처만 가도 원인 모를 이명과 구토 증세가 유발된다는데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더 꺼리는 이유. 과거에 한 여인이 남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한 뒤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풍문에 따르면요, 그 여인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귀신이 그랬다며 횡설수설을 했고, 그 뒤부터 모리카와 공원에 가면 혼령을 씬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더 퍼진 거라고 합니다. 자, 남양 특집 3탄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피 박 기자와 덜 젊은 피 오 기자의 대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박 기자 자신 있습니까? 제 특종 들으시면요, 네. 오늘 밤에 화장실 절대 혼자 못 갑니다. 그래요? 미리 네. 여기서 다 볼일을 보고 와야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 나타난다. 이것은 공포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홍콩의 한 극장인데요. 1964년 홍콩 완자이구에 지어진 극장 동성희원. 남성 A씨는 이곳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A씨에게 말을 건 한 남성. 저기요, 불 좀 빌립시다. 뒤쪽에서 불을 빌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A씨는 성냥을 건넸죠. 그런데 저 불 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당시 A씨 주변의 남성 관객은 딱 한 명이었는데요. A씨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뒤에서 저기요, 불 좀 빌립시다. 그래서 A씨가 또다시 성냥을 건넸죠. 하지만 뒤에 있던 남성은 필요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 진짜.
아까부터 불 달랐는데 내 말 무시해? 뭐야? 그 뒤 겁에 질린 A씨는 다신 이 극장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과연 A씨에게 말을 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정말? 동성이원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6년 비 내리던 늦은 밤, 직원은 심야 영화표를 구매한 관객 5명을 들여보내고 상영관 문을 닫았는데요. 어? 왜 3명이 더 있지? 분명 직원이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중간에 들어가 보니 관객이 8명인 겁니다. 그래서 직원은 슬쩍 경찰을 불렀는데요. 황당하게도 3명의 관객은 연기처럼 사라진 상황. 그렇게 약 10여 년 동안 홍콩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이 나오는 극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유독 이 극장에서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연이 있죠.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극장 동성희원의 터가 과거에 장례식장이었다. 그래.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혼이 떠나지 못하고 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그런 터가 사연이 있었네. 중요해요. 귀신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설득력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떠돌면서 결국 1974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극장은 폐쇄! 그리고 현재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영화보다 더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진 극장. 죽은 자들의 원혼은 이제 그곳을 떠났을까요?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포 19 저우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중국 광저우시 리완구 약 2,000개 상점들이 모여있는 쇼핑의 성지 리완 광장에서 남성 A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나 저기 가봤는데. 아 진짜? 안 무서웠어요? 상점가예요? 이거 되게 번화한데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몇 명째야? 몇 명째라니? 저 사람 처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신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기서? 오, 데서 여러 그랬나? 명이 뛰어내렸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2004년 10대 소녀 2명 동반 투신 2005년 40대 남성 투신 2008년 20대 남성 투신 그리고 2016년까지 이 리완 광장에서 무려 1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 직전에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네? 뭐 유서도 없고 그냥 갑자기 뭐에 그냥 끌려 들어가듯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에 사망한 남성 A씨만이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는데요. 다른 이들처럼 즐겁게 쇼핑을 하다가 뭔가에 홀린 듯 갑자기 건물 5층에서 몸을 던진 그런데 내가 뛰어내린 게 아니야. 귀신이 민 거야. 귀신이 민 거야. 뭐야. 아유 진짜. 나 이거 쏟으려고 그랬어. 아 깜짝이야. 저 기운 빠졌는데 좀 대신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미쳤으니까 내 것도 아닌데 왜 읽어요? 너무 힘이 빠져서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아, 진짜 놀랐다, 진짜. 이 리완 광장에서 미스터리한 죽음이 도사리게 된 배경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리완 광장이 있던 곳은 원래 판자촌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 땅 주인이 이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 이후 건물주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2명은 사고로 사망, 또 다른 2명도 불행한 일을 겪었고요. 그리고 건물에 상점들이 들어선 뒤에는 사람들이 사고 혹은 자살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죽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경 건물 곳곳에 유리막을 설치했고 그 뒤부터는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데요. 진짜 무섭다. 지금도 죽음을 부르는 곳으로 불리는 리완 광장. 과연 이 터에 무엇이 죽음을 불렀던 걸까요?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도쿄 K짱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 저희 기사 총평 전해주시죠. 세상에는 분명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가 확실히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란다. 나 보면서 얘기해. 무서워요. 1위 기사 그리고 선정 이유 발표해 주시죠. 그 1위는요. 중국 죽음을 부르는 미완광장입니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나가 이런 표정으로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화재로 인해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영혼들이 길동무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한 남성의 죽기 직전의 한마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도쿄 K짱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오 기자님. 축하합니다. 자, 요즘 SNS 보면 이제 매일같이 뭐 수백 개씩 핫플들이 올라옵니다. 뭐 무슨 동에서 꼭 가야 될 카페들, 무슨 동의 핫플 탑5. 그런데 자주 가거나 좋아했던 곳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것만큼 또 속상한 일 없어요. 맞아요. 예. 실제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가게들 중에 절반이 넘는 곳이 2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해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특종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넘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명맥을 잇고 있는 전 세계 가게들을 취재했습니다. 오늘의 특종, 찬란한 유산, 오래가게 19. 자, 이런 로망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자주 가던 음식점을 아빠가 되어서 혹은 엄마가 되어서 자식 손을 붙잡고 또 단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중한 추억을 정말 끊임없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인 거잖아요. 단골의 대물림. 예.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아버지와 한 자녀의 얘기가 아니라 그 동네의 얘기가 되면은 이게 그 동네와 도시의 자부심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오늘 해밍웨이, 피카소 등 세계적인 예술가와 또 왕실의 단골 가게들부터 영화 속 배경이 된 전통 가게들까지 쫙 취재를 해왔습니다. 찬란한 유산, 오래가게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동유럽의 파리라 불리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가 있는데요. 바로 1894년에 문을 연 뉴욕 카페. 120여 년의 역사를 품은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들어서시는 순간 마치 왕궁에 입성한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섬세한 플라워 패턴과 곡선의 특징인 아르누보 양식의 화려한 인테리어에 누구나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요. 옛날에 뭐 왕궁으로 쓰이던 건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보다. 자,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그려진 천장 프레스코화에 고풍스러운 마우가니 원목과 대리석 난간까지 화려함의 극치 그 자체입니다. 야, 저기는 정말 셀카 한 100장 찍어야겠네요. 너무 고급져서. 네. 자, 그리고요, 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헝가리 대표 문인들의 예술혼이 피어났는데요. 일명 뉴욕 살롱이라 불리는 1층에서는 주로 명성 있는 예술가들이 모였었고요. 깊은 바다라고 불린 반지하 아래층에는 가난한 무명 작가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카페는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만큼요, 예술가들을 위한 작가 전용 메뉴도 있었고요. 심지어 돈까지 빌려줄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1942년 열정을 집필한 헝가리의 대문호 산도르 마라이와 1949년 영화 카사블랑카의 감독 마이클 커티지 역시 이곳에서 작품혼을 불태웠다고 하고요. 자, 헝가리의 저명한 작가 페렌츠 몰나르는요, 이렇게 훌륭한 카페는 예술가들에게 24시간 개방돼야 돼 라면서 카페 열쇠를 도나우강에 던져버렸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못잠그게. 못장국의 열쇠를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곳이 매력 있고 반할 만한 곳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카페로 명성을 날리며 부다페스트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한 뉴욕 카페. 근데 저기야말로 저 카페 때문에 부다페스트 가는 분들도 있겠네. 네, 뭐그 적어보려고. 그럴 만한 곳이죠. 자, 유명 아티스트들의 숨결과 세월의 정취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낭만 가득한 물의 도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베네치아에서도 예술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20년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에 문을 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플로리안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명성이 높고 핫플이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문학계의 거장 괴테, 피아노의 시인 쇼팽, 시는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 니체 등 저명한 예술인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 카페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이름만 듣는 것만으로도 저기 그냥 앉아보고 싶네요. 예술인들의 단골 이곳 플로리아는요, 라틴어로 꽃다운이라는 뜻의 상호처럼 일단 안에 들어서면 고풍스럽고 우아한 비잔틴 르네상스 양식의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고요. 이 좀 특별한 게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요. 저명한 베네치아인 10명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저명 인사의 방이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을 상징하는 여성의 모습과 거울로 장식된 계절의 방 등 방마다 특색 있는 이름과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야, 저 색감과 저 스웩은 돈을 아무리 들여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전 세월의 흔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 카페 자체가 약간 미술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아니죠. 네. 아유. 자, 그리고 이 카페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 바로 세계 최초로 여성의 출입을 허용한 카페라는 겁니다. 원래는 여성이 못 들어가는 데였습니까? 과거엔 카페가 남성들의 정치 토론의 장으로요, 여성은 출입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카페 플로리안에서 당시에 유일하게 여성들의 출입을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자, 바람둥이의 대명사가 된 이탈리아의 문학가 카사노바가 여성들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서 이 카페를 아주 매일같이 문지방 달터로 찾았다고. 자, 그리고요, 당시 카사노바가 즐겨 마신 음료가 지금까지도 이 카페의 대표 메뉴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음료의 정체는 바로 민트 초코. 와우. 핫초코에 민트 크림을 얹은 건데요. 달콤해. 자, 이곳에서 민트 초코를 더 스페셜하게 즐기는 팁 알려드리면요. 자, 해가 지을 무렵 매직 타임에 이 카페에서 매일 또 공연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환상적인 오케스트라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시면서 예술가들이 뜨겁게 사랑한 장소에서 당신의 심장도 뜨겁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찬란한 유산 오래가기 쉽고 9위를 공개합니다. 151년 스테이크 하우스 명가. 미국 뉴욕의 중심, 맨하튼에 위치한 예술, 문화, 그리고 푸드의 중심지 미트 패킹 디스트릭트. 자, 이곳에 뉴욕 3대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꼽히며 한 세기가 넘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명불허전, 뉴욕 스테이크의 원조로 유명한 올드 홈스테드 스테이크 하우스. 저 사진 간판에도 나와 있듯이 개업한 건 1868년입니다. 여기 단골들 소개해드리면요, 정말 후덜덜합니다. 누굽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제이 리노, 이런 유명인들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한데요. 풍부한 육즙에 저 두께 보이시나요? 손가락 2마디가 넘는 두툼한 두께를 자랑하지만 나이프질을 할 때는 힘줄 필요도 없이 쓱쓱 썰릴 만큼 아주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 스테이크라며 엄지척한다는데요. 스테이크 굽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디엄 레어? 파이어 아니에요? 이곳 스테이크가 명품 스테이크로 손꼽히는 이유. 일단 고기부터 아주 까다롭게 선별하는데요.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그렉 쉐리 사장님이 한 달에 3번 고기 공급처에 직접 방문해 고기의 색, 마블링 하나하나 깐깐하게 엄격하게 체크하고요. 매일 아침 딱 하루치 판매할 양의 고기만 공급받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고기질이 안 좋다 그러면 뭐 다음부터 잘해주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커트, 곧바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그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 스테이크 집이네요. 예. 왜냐면 손님들이 딱 먹어봤을 때 이게 변했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 아이, 1800년대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대를 이어온 사람들이 그렇죠, 많겠어. 그리고 150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창업 초기에 개발한 독창적인 조리 방법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릴에서 스테이크의 속을 적당히 익혀주고 곧장 철판으로 옮겨와서 겉을 바삭하게 구워주는데 이 가게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요리사들의 노하우라 아무나 그 맛을 못 낸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전통 방식을 잘 지키면서도 변화의 도시 뉴욕 맨해튼의 유행에 맞춰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매주 직원들이 모여서 이거 후추가 좀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소금 간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리 품평회를 열고 의견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참 뭐 오늘 여러 번 반복되지만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 기본이죠. 이런 맛집이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는 거 정말 그 단골 손님한테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래가게 매력이죠. 네, 우리 때는 여기 있잖아. 똑같은 이제 집인데도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맞아요. 네. 뉴욕 스테이크의 자존심. 151년 동안 명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최상의 요리를 만들고자 하는 변함없는 마음이 아닐까요? 찬란한 유산 오래가게 19, 8위를 공개합니다. 포르투갈의 원조 명물 빵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가 20여 곳이 있을 정도로 수백 년 전통이 도심 곳곳 살아 숨쉬는 나라. 2019년 유럽 최고의 여행지 포르투갈인데요. 제가 최근에 대항해 시대 그 책을 읽었는데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최고 주역이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책 읽는데. 가보고 싶죠. 그런데 관광객들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여행할 때 하나같이 입을 모아 거긴 꼭 가야 돼. 안 가면 후회해요. 라고 강력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리스본의 중심, 피게이라 광장에 위치한 리스본의 명물 과자점 콘페이타리아 나시오날.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인 1829년에 오픈해서 무려 6대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빵집은요.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된 과자점이자 포르투갈 제과 역사의 보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이 말도 사실은 포르투갈어 빵에서 유래한 거죠. 네. 그 명성답게 거래처 클래스도 남다릅니다. 1873년에 이 과자점에서 빵을 납품하던 곳이 바로 왕실. 와우. 자, 2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만큼이나 인테리어에도 세월이 묻어나는데요. 오래된 나무 문을 열고 과자점 안으로 들어가면요. 고풍스러운 붉은 무늬의 벽지가 시선을 사로잡고요. 과자점 중심에 자리 잡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요.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빵인 티타임을 즐기는데 마치 귀족의 옛 저택에서 티타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에그타르트 원조국답게 이곳에서는 나따라고 부르는 포르투갈의 국민빵 에그타르트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 촉촉한 타입의 에그타르트와는 달리 페스트리 도우를 사용해서 바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이 바삭한 페스트리 안을 가득 채운 부드러운 달걀과 크림의 환상 조화. 그런데 관광객 중에 이곳의 명성을 잘 모르고 나따 한 개만 구입하는 손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자점 직원이 놀래서 정말 한 개로 되겠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한 개 사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꼭 먹어봐야 할 빵이 또 있는데요. 포르투갈 크리스마스 전통빵, 볼로레이. 이 고소한 빵에 절인 과일과 견과류를 얹은 빵입니다. 저 모습이 마치 왕관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왕의 케이크를 뜻하는 볼로레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이 볼로레이는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포르투갈 가정집 식탁에 꼭 오르는 전통 케이크이기도 한데요. 이 포르투갈 국민빵 볼로레이를 최초로 만든 곳이 바로 이 과자점이라고 합니다. 느낌 있네. 지금까지 영업하니까 증명이 되네. 그치. 네. 전국의 빵순이 빵돌이 분들, 진정한 빵의 나라 포르투갈에서 원조 전통 빵들과 고소한 빵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죠. 찬란한 유산 오래가게 19, 7위 공개합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세계 대벽화, 게르니카 등 예술 열정을 불태우고 5만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 다시 봐도 멋있죠. 아, 정말 최고의 미술가죠. 스페인의 동부지역 바르셀로나의 고딕 지구에는 지금까지도 그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게요. 그가 소년 시절 매일같이 출석 도장을 찍은 카페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와, 아니 소년 시절에 매일 카페 갈 정도면 부잣집 아들이셨나 본데요. 돈이 좀 아니, 있지 않느냐. 아니, 다른 각도로 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잣집 아들이 나오면 어떡해. 아니 어떻게 카페를 매일 가? 아니, 당시에 갈 데가 없었나 보죠.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도 오래된 카페는 문화예술인데 성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그런 곳에 가서 문화적 그렇지. 소양을 쌓았던 거지. 근데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갔겠어요. 제가 너무 천박하게 접근했나요? 천박한 정답. 예. 120여 년 전인 1897년에 첫 문을 연 카페. 꽈트로 캣츠. 처음 카페를 설립한 사람이 4명이라 이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이 4명의 사장님에게 카페를 차릴 때 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이 바라던 대로 카페에는 미술가와 음악가, 건축가 등 스페인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요.
저마다 커피와 와인을 마시며 예술 열정을 꽃 피우는 아지트로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피카소였던 것입니다. 야. 피카소는 카페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친구들의 초상화도 그리고요.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커피값 대신에 그림을 그려서 카페 주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야, 커피값 만회하고도 남았네. 저 그림을 줬으면. 지문에서 그렇게 된 거지. 그또 진짜. 그렇게 보니. 아. 예술가들에게 저렇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저 마음이 결국은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빠져나갔네요. 진짜. 자,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지금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카페 안쪽에 전시도 있습니다. 메뉴판에도 똑같은 그림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피카소와 참 인연이 깊은 게 바로 이 카페에서 피카소 생애 첫 단독 전시회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숯과 수채화로 그린 친구들의 초상화 50여 점을 모아서요. 카페 안쪽에 위치한 다이닝 공간에서 피카소의 역사적인 첫 전시회를 연 것이죠. 야, 피카소를 만든 건 한 5할은 적이네. 진짜 그러네. 라파엘처럼 그리는데 4년 걸렸지만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17의 피카소를 만나러 바르셀로나로 떠나볼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명작, 소설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고 인류 최고의 문학상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계의 대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런데요, 그의 작품들,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등을 보면요, 모두 이 나라가 배경입니다. 바로 정열의 나라 스페인. 헤밍웨이가 스페인에 머물면서 종군 기자로서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면서 작품의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게 된 건데요. 뭐 아주 곳곳에 해밍웨이의 단골 가게가 또 많지 않을까. 그렇죠. 특히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의 심볼, 마요르 광장에요. 헤밍웨이가 푹 반한 단골집이 있습니다. 1926년에 집필한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도 등장한 이곳. 우리는 보틴에서 식사를 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레스토랑 중 하나다. 바로 헤밍웨이가 사랑한 레스토랑 보틴.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여 년 전인 1725년에 오픈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곳이기도 합니다. 기네스 인증됐네. 총 4층으로 이루어진 이 레스토랑은요. 지상층은 하얀 벽면 가득히 고풍스러운 예술작품이 장식을 하고 있고요. 지하 1층은 아치형의 오래된 벽돌로 장식해 더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지하 느낌 있네. 자, 그럼요. 헤밍웨이가 이곳에서 즐겨 먹었던 메뉴를 먹어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뭡니까?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인 새끼 돼지구이, 코치니요 아사도입니다. 힘들지네. 소금과 허브, 양파, 마늘 등으로 양념한 새끼 돼지를 와인과 함께 구운 요리인데요. 바삭한 껍질 속에 육즙을 한가득 머금고 야들야들 부드러운 속살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와,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곳의 코치니요 아사도가 더 특별한 이유, 300년 전 그대로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게 레스토랑 개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장작을 넣는 전통 오븐을 이용, 2m 높이의 커다란 화로에 참나무를 넣어 새끼 돼지를 구워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순수한 열정이 꽃피운 오래가게들이었습니다. 찬란한 유산 오래가게 19 5위를 공개합니다. 258년 역사는 향기를 남기고 스페인 최고의 산업도시 바르셀로나에서는요. 거리 곳곳 바닥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발판 같은 기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거리에 저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저 무슨 할리우드에 손도장 찍어놓은 것처럼 저렇게 돼 있네요. 그런 것 같죠? 이 기념비가 무엇이냐?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가게에 수여하는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수여받은 가게 중에서도 아주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려 258년 전, 1761년 내 문을 연 향초 가게, 세레리아 수비라. 자, 이 가게가 수백 년 동안 걸어온 향초길, 그 향기나는 발자취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게 밖에서부터 진동하는 황홀한 향기에 이끌려 가게에 딱 들어서면요.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바로크 양식이 시선을 확 잡아 끕니다. 호텔 로비야. 알록달록 오색 빛깔 기본 향초부터 꽃, 돌, 캐릭터 향초들. 그야말로 향초 박물관을 방불케 합니다. 그리고 옆에 못 붙일 것 같아요. 크로아상도 있어. 저 빵 냄새 나지 않을까? 저게 한번 빵이 태워- 아니라 초인 거죠, 저거 한번 저것도. 태워보고 싶다.
다들 이제 지름신이 엄청나게 슬슬 올 겁니다. 그리고 이곳만의 스페셜 향초가 있는데요. 여러분, 스페인 하면 뭡니까? 가우디의 도시죠. 자,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부터 부엘 공원의 도마뱀 모양 향초까지, 물론 이 모든 향초는 100% 수제 향초입니다. 아, 저거는 기념품으로 사올만 하네. 그렇죠. 그리고 소장용, 선물용으로도 참 좋은 게 정말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하는 이 향초들의 가격이 3,000원대부터 있다고 합니다. 착하네. 저렴하죠? 사와야 되네. 누구나 이곳에 오면 향초 냄새만으로도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에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향초가 안내하는 시간 여행, 당신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찬란한 유산 오래 가게 쉽고 4위를 공개합니다. 천재 음악가에게 영감을 준 선술집. 오스트리아 수도 빈 외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 하일리겐슈타트. 이 작은 마을의 한 선술집에 늘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천재 음악가의 발자취를 느껴보기 위해서 말이죠. 누굴까요? 무려 336년 전 1683년에 문을 연 마이어 암 파르플라츠. 이곳은요, 천재 음악가 베토벤이 사랑한 선술집입니다. Wine is my life. 와인이 없으면 작곡을 못했을 정도로 와인 애호가였다는 베토벤. 그가 1817년경 이곳에서 2달가량 머물며 작곡에 몰두했다는데요. 이곳에서 와인을 마시며 음악적 영감을 떠올렸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역작이 바로 교향곡 9번 합창. 연말에 참 많이 들리는 교향곡. 합창은 뭐. 이후 마이어는요, 일명 베토벤 하우스라고 불렸고요. 베토벤의 흔적을 쫓는 사람들의 발길이 약 2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와인의 성지이자 베토벤의 성지로 등극한 거죠. 그리고 1층 홀 입구에는요, 베토벤이 사랑했던 곳답게 베토벤의 손때가 묻은 만년필 같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베토벤이 머물던 방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베토벤이 사랑했던 와인은 마셔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네, 베토벤은 주로 과일 향이 풍부한 화이트 와인을 즐겨 마셨다는데요. 그래서 이 집에서 베토벤을 기리며 자랑스럽게 내놓은 와인이 바로 베토벤 넘버 9.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요, 베토벤의 발자취가 서린 이곳에서 그가 마셨을지도 모르는 와인을 마시며 또 그가 바라봤을 그 포도밭을 바라보면서 마치 2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베토벤의 고뇌가 느껴지는 기분이야 라며 허세가 살짝 더해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겠네. 200여 년 전 베토벤에게 영감을 준 공간에서 당신의 깊은 영감도 끌어올려 보면 어떨까요? 찬란한 유산, 오래가기 쉽고 3위 공개합니다. 3대가 이어온 장인 국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무려 99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맛을 간직해온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 시민들의 빈속을 달래주는 담백하고 뜨끈한 한뚝배기 우탕 전문점 안일옥. 이야, 느낌 있네. 100년. 전국에서 5번째로 오래된 가게이자 경기도에선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전통과 맛을 인정받은 이곳은요, 지난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100년 가게로 선정했는데요. 이 100년 가게 선정이 어떤 의미냐? 30년 이상 명맥을 잘 유지하거나 또는 가업을 잘 잇고 있는 곳들에게만 부여하는 일종의 인증마크입니다. 그 향초 가게가 그 바르셀로나 시의회 인증비를 줬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시에서 인정한. 99년 전통의 대한민국 우탕 맛집, 그 전통의 시작은 1920년 이성래 일대 사장님이 전국 3대 우시장으로 꼽히는 안성장터에서 장날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소국밥을 팔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성래 사장님의 며느리가 2대 사장을 이어받아 식당 문을 열었고요. 지금은 그 아들인 김종렬 제3대 사장님이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안성 우탕이 수십 년간 안성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바로 일대 사장님부터 이어진 한결같은 맛인데요. 99년간 변함없는 맛을 내는 비법, 바로 3대에 걸쳐 사용 중인 가마솥에 있다고 합니다. 야, 저 가마솥 수익 넘치네. 이 가마솥에 소머리, 양지고기, 소 잡뼈를 넣고 16시간 동안 푹 구워주는데
그동안 가마솥에 찰싹 붙어서 기름도 걷어내고 불 조절도 해야 하고요. 힘드시겠어요. 저 통 무게가, 뚜껑 무게 봐봐. 배 아프지. 여기에 우탕에 넣는 소금도 직접 볶은 천일염을 고수. 사장님의 노력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거죠. 아, 오늘 곰탕이다. 야, 맛도 맛이지만 이 3대에 걸친 이 정성도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요즘 가업을 잇는 젊은이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에서 대가 끊기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김종렬 사장님의 아들이 가업을 잇기 위해 요리를 전공. 아유, 현재 아버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자, 오래된 또 식당과 가게들이 사실 우리 문화유산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네, 저런 전통을 지키는 곳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생기네요. 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도 내 땀과 노력이 깃든 가게를 오래오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꼭 필요한 정보와 맞춤 분석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 우선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상권 정보 시스템을 클릭한 뒤에 창업하려는 위치와 업종을 입력하면요. 상권 분석부터 지역의 업종별 경기를 보여주는 경쟁 분석, 오호. 또 지역별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지 분석과 수익 분석까지 와, 대단한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이게 입소문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저 소상공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시스템을 통해서 입지를 분석하거든요. 그럼 정말 너무나 무섭게 되게 살벌하게 다 나와요. 어느 정도가 되고 뭐 월세는 얼마고 그래야 도움이 되죠. 네,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월세 이상을 벌고 있고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군요. 대한민국에도 몇백 년 전통, 대를 이어온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 오래 가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찬란한 유산 오래가게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 그중에 피렌체는 두껍고 거대한 티본 스테이크로 유명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티본 스테이크 말고 피렌체 현지인들이 관광객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히든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 피렌체 중앙시장으로 가서 어디가 맛집이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중앙시장 1층에 위치한 네르보네인데요. 오, 진짜 사람 봐. 빛바랜 초록색 간판에 적힌 숫자 1872. 1872년부터 무려 147년 동안 중앙시장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맛집이란 얘기입니다. 오래됐다. 한 곳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 쉽지 않은데 메뉴가 뭔가요? 약 150년간 피렌체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곱창 버거. 난 정말 드물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 네. 네르보네 곱창 버거가 유독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약 150년 전통의 특급 레시피. 당근, 샐러리, 양파, 토마토 등을 넣은 채소 육수에 소 막창을 넣어 오랜 시간 끓입니다. 이 막창의 누린내는 꽉 잡고 식감은 부드럽다 못해 사르르르르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스카나 지역의 전통빵, 꽃 모양으로 생긴 미케타 빵 사이에 삶은 소막창을 얇게 썰어 올린 다음에 바지를 넣은 살사 베르데 소스와 좀 더 매콤한 살사 피칸테 소스까지 올리면 완성. 재밌는 게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 싶으면 주문 받을 때 스파이시? 하고 물어보고요. 살사 피칸테 소스를 더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0년 전통의 곱창 버거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친구였어요. 버거 앤 콜라? NO! 곱창 버거의 단짝은 와인. 와인이에요? 20만 원짜리 같은 2,000원짜리 글라스 와인 한 잔. 딱 곁들이면은 피렌체의 맛은 곱창 버거 앤 와인.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라며 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리젠트 스트리트에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일단 발만 들여놨다 하면 출구도 잃고 시간도 잃는다는 곳이 있습니다. 무려 259년 전 1760년에 문을 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난감 가게 햄리스입니다. 일명 장난감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요. 장난감 5만여 개가 무려 7층 건물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데요.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기본이고요. 영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에 나온 지팡이나 반지 같은 굿즈까지 세다. 판매하고요. 그래서요. 조카 선물 사러 갔다가 제 선물만 사왔네요. 카드 두고 현금만 들고 가야 통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장난감에 눈 돌아간 어른들의 후기가 쫘르르. 자, 이분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259년 전통의 장난감 가게 햄리스는요. 이분 마음까지 홀랑 뺏어버렸으니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살아. 엄마는 갈 거야.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분 역시 어린 시절에 이곳에서 장난감 꽤나 샀다고 하고요. 지금 그 어르신이요. 지금 그 어르신이요. 그분도 어린 시절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분이 장난감 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분이 손녀들, 손자들 손잡고 장난감 사주러 가는 거죠. 전 세계에서 왕자 제일 오래 하신 분도 여기서 장난감 사셨던 거잖아요. 아직도 왕자시죠. 네. 찰스? 예, 아직도 정말- 왕자세요. 게다가요, 이 장난감 가게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곳에선 장난감만 파는 게 아닌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열리는 퍼레이드. 저게 그냥 가게 잔치예요? 그럼요. 가게에서 하는 겁니다. (259년간) 수많은 이들에게 동심을 선사한 마법의 공간, 영국 최고의 장난감 가게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이지혜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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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 기사 총평 전해주시죠.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그 나라의 보물처럼 지켜져 왔던 오래된 가게들의 그 고유의 가치와 의미들에 대해서 되새겨볼 수 있었던 기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 250년 역사 품은 키덜트의 천국입니다. 잘 좀 하지 좀. 어린 시절에 부모님 손잡고 그 장난감 가게에 있었던 추억을 되새기면서 소중했던 기억을 되물림하는 공간이 아닐까 싶고요. 또 그런 면에서 이 가게가 지닌 가치는 세월의 숫자를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이지혜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셌어.